김영중 랩 2050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또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점점 젊어지시네요. 네. 오랜만에 봐서. 제가 요즘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더니 아, 그래요? 그러세요?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잘 보내고 계시네요. 근데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을 네. 설계도 하시고 네. 뭐 같이 오랫동안 뭐 논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셨던 거죠? 네, 아니 뭐 여러 정책적인 실무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때 네. 캠프에서 정책 관련된 업무를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를 회복하겠다. 코스피 5천 가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지금 쪼개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살리겠다고 한 거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아, 많은 것들이 지금 나왔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후 첫 지시가 비상경제 TF를 구성하라라는 지시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첫 지시가 비상경제 TF 구성이었던 만큼 지금 불과 집권한 지가 취임한 지가 지금 20여일 조금 더 지났죠.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더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 좀 더 지났죠. 네. 아니 좀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뭔가 발표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발표도 많이 하셨고요. 네. 제일 의미 있는 게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제 그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요. 그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었잖아요. 네. 6월 23일 단 20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이 20일 만에 국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추진하는 정책 중으로 꼽고 싶은 정책은요. 코스피 5천과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아니 뭐 코스피 5천은 어떻게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지 이거 참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도 여쭤볼 텐데 먼저 추경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그거 좀 뒤쪽에 하고 추가 경정 예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정부가 원래 정했던 예산이 있는데 중간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더 지출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추경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추경은요. 그냥 저는 한마디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산불 진화의 의미가 있다. 산불 진화? 예, 진짜 우리 산불 났던 그 추경 말고. 네, 산불 사실 올해 거죠. 1차 추경을 산불 추경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때 민생 추경이기도 했었지만 산불 추경이라고 불렀는데요. 2차 추경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산불 진화의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산불 진화인데 그 산불은 진짜 불난 산불이 아니고 경제에 난 불. 예, 경제에 난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비유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국회에서 시정연설이란 게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와서 대통령 의원들 설득하는 연설인 셈이죠. 보통 9월달에 많이 하는데요. 9월달에 하는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국회에다가 설명을 하는 연설을 시정연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제 정부가 발표할 때도 종종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전에 시정연설을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박수 안 쳐서 계엄했다고 헌재에서 얘기했잖아요. 황당한 일인데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기도 했는데 나중에 안 왔었죠. 국무총리가 대신 오기도 하고 그랬죠. 오히려 그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는 2024년도 시정연설 아예 불참을 했었죠. 그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대조적인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건데 어쨌든 그거는 뭐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꼽고 싶은데요. 산불 진화랑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언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입니다라고 했던 발언인데요. 제가 산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도 했었잖아요. 지금 깔딱깔딱 숨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도 한번 했었었는데 지금
그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내 집이 타고 있고 내 가게가 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요, 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똑같은 양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퍼부어도 그걸 빨리 퍼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하루 뒤에, 이틀 뒤에, 한 달 뒤에 퍼붓는 게 나을까요? 빨리 해야죠. 당연하죠. 산불이 네. 언제 물을 퍼붓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항상 원칙은 예. 초기 진화죠. 이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미 내 집과 가게가 다 불탄 다음에 그때 물을 퍼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표현하는 그 말 중에 공직자의 1시간은 그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지금 국회의 1시간은 전 국민의 5,200만의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국민 표현하고 모두의 싶습니다. 한 시간을 합친 것과 같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그 추경 조기 의결 국민운동본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추경안이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 7월 4일까지거든요. 네. 7월 4일까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이다. 그 얘기가 있었고 또 네.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또 인상적인 발언이 또 있었는데요.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념과 구호가 아닌 실용이다.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고 위기 앞에 실용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 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경제는요. 그 어떤 다른 정책들보다 이념보다는 실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치 지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치 지향이 있더라도 보수 정부라도 경기가 아주 위축됐을 때는 그래도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보 정부라도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물가가 막 급등하고 있을 때는 경기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보 정부라 그래서 막 경기가 과열되는데 재정을 쏟아부으면은 더 난리가 나고 보수 정부라고 해가지고 뭐 경기가 아주 어려운데 여기다가 재정까지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부일 때 당연히 이 정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역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이념과 구호가 아닌 실용이다라는 이 발언이 앞으로 경제는 이념보다는 실용, 물론 가치 지향은 있긴 있지만 실용을 기준에 두고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혀지고요.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발언이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영했습니다. 라는 발언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어렵네요. 전문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죠? 네, 조금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낼 때는요, 우리가 돈을 얼마 쓰겠습니다. 요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예, 내년에 세금을 얼마 정도 거둘 겁니다라는 세입 예측이라는 것을 같이 내놓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매년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수 펑크가 났다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우리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을 할 때요. 올해 우리가 3월이나 6월까지 세수입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보니까 연말까지 들어올 세수입이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어려운 세입 경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경정이 그 고칠 경자, 네, 정정할 때 그 정자 이거네 한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이렇게 고친다, 맞춰서. 근데 그걸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거 세입 경정을 안 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전 재정을 유지한답시고 굉장히 재정을 이제 적게 적게 어떻게 보면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의 문제는 그렇게 적게 예측을 했었는데 세수입도 아주 적게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것도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관리 재정 수지라고 정부가 그 해 동안에 돈을 얼마만큼 썼고 돈이 얼마만큼 들어온 것에 이 차이를 관리 재정 수지라고 표현하는데요. 관리 재정
정수지가 대규모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 세입을 많이 예측해 놓으면은 그 관리재정 수지의 마이너스 폭을 확 줄일 수 있는데요.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은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아마도 내년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일종의 분식 회계를 하기 위해서 분식이구나 그게. 하기 위해서 세입 예. 예산을 네. 많이 잡아놓고 또 고치지도 않고 또 고치지 않고서 대응하는 방법은 막 공무원들에게 돈을 덜 쓰게 하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데서 돈을 빼오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아주 변칙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요. 예산에 대한 의결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 헌법의 원칙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헌법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산에 대한 헌법의 권한을 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헌법 위반 사례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세입 경정을 반영했습니다라는 이 발언은요. 국회의 그 예산 권한과 의결 내용들을 잘 지키고 존중하겠다라는 이런 예산과 재정 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정 연설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타이밍 못 잡던 정책을 지금 타이밍 잡아서 제대로 하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념으로 하던 재정 정책을 민생만 보면서 실용으로 하겠다. 필요할 땐 보수가 되고 필요할 땐 맞습니다. 진보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식회계 그만하고 이제 제대로 투명한 회계 그리고 의회의 권한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아주 연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싱크가 좀 있거든요. 요거 영상 잠깐 보고 갈까요? 네. 네, 보시고 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요. 근데 정말 산불이 난 것처럼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거죠? 정말 너무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경제 성장률 지표만 봐도요. 보통 경제 성장률은 종합 지표이기 때문에 건강 지표도 거의 종합 건강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4분기 동안 예를 들면 2024년 2분기 때부터요. 2분기 때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경제 성장률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으면 작년 1분기에 희한하게도 1.3%가 맞아요. 성장을 해서 깜짝 성장했죠. 이게 웬일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분기부터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바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2. 네. 한마디로 1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고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일단 지난 1분기에 보통 이런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데요.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다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무려 건설 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지표입니다. 지금 자영업 폐업 사업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초기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2022년도에는 87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100만 명 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소상공인 매출도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한 1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체가 마이너스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요즘 근데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죠? 소비자 심리 지수 요 지표가 굉장히 독특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6월 달에 108.7, 여기 108.7이라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전 5월 달에 102를 기록했다가 6월 달에 108.7까지 6포인트를 올라갔는데요. 평균 수준 중립적 수치가 100이라고 보면 됩니다. 6포인트가 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보다 크게 대답하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요거는 한국은행이요. 2,500가구 대상으로 설문으로 네네네. 조사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 달에 소비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아요? 당신의 가계 형편 얼마나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질문으로 이제 구성화해서 나오는 지수이거든요. 이게 작년 12월에 그 12.5포인트가 확 떨어졌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 외에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던 낙폭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요. 예, 12월에 그거는 진짜 그 계엄 때문이네요. 그렇죠. 12월 3일 때문입니다. 예, 내란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오르다가 5월 달에 드디어 100을 회복했습니다. 4월 4일에 아마 영향이 컸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4월 4일이 윤석열 씨 파면. 네. 그리고 5월 달에 100을 넘었고 그리고 6월 달 지표가 108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리입니다. 아직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추가 경정 예산안도 발표가 되고 이것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심리지수가 올라간 것이고요. 네네네. 이 심리지수에 걸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근데 추경 조속 통과 국민운동본부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 지금 일단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아마 서명을 받기 시작할 것인데요. 네,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만들면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시고요. 네. 7월 4일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여야의 사안이 아니라 7월 4일이라는 숫자 이 날짜는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짜가 7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날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국회 회기에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지연이 될 수밖에 그럼 많이 없습니다. 지연될 2주, 수가 3주 있네. 더 지연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산불이 났는데 2주, 3주 더 늦춰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7월 4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건 여야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할 건 협의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더라도 빨리 산불을 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통과시킬 수 있나요? 그런 전례들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23일에 그러니까 그 6월 23일에 국회에 이제 추경안이 제출됐잖아요. 네네. 7월 4일에 의결이 되면요. 11일 만에 이제 네네네. 이제 추경안이 의결이 된 사례가 네. 되는 것인데요. 이것보다 빠른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언제였냐면요. 언제였어요? 2025년 1차 추경입니다. 한마디로 아 국민의힘이 올해요. 여당일 때 네. 예, 여야가 10일 만에 합의를 해가지고 타결되었습니다. 물론 2주 안에 타결된 사례는 총 5차례가 있는데요. 4차례가 있는데요. 2025년 1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코로나 초기 시기인 2020년 아주 급박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면 그 유일한 사례가 또 가장 빠른 사례가 2025년 1일차 추경인데요. 그때 여야가 합의했고 또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부 여당의 요구에 맞춰줘서 빠르게 조속히 타결한 만큼 이번 추경도 조속한 타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타결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는 여당이었지만 1차 추경 때는 여당이었지만 지금 야당이 됐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어떤 입장이죠? 지금 초반에 나오는 발언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원내대표가 된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은 사이비 호텔 경제학이다. 네. 예, 또 그 아마 정책 원내 수석부 대표가 된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금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먹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추경의 항목들은 소비 쿠폰과 지역 카페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에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분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정부 추경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효과성이다. 현금을 뿌리는 것은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견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재정승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0,000원 정도를 소비 추가 지출을 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순환하면서 얼마나 더 추가 지출을 하게 만드느냐의 효과를 재정승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재정승수가 보통 학계에서는 0.2에서 0.4 정도 된다. 그러니까 1을 지출하면 0.2에서 0.4 정도 더 지출된다라고 그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SOC 같이 뭐 건설이나 교량이나 뭐 건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0.7이나 0.8 그 이상의 그 재정승수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높은 재정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번 추경 예산에 1조 5천억 원 정도의 SOC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그 사업보다는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 쿠폰이 소비 크죠? 쿠폰이 훨씬 큽니다. 13조 원 정도 네네네. 되고 또 그 지역 카페가 6천억 정도가 되기 네네.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했었던 1차 추경에 제일 중요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공과금 대납 사업이었거든요. 네, 네. 공과금 대납 사업보다는 소비수수가 재정수수가 더 높습니다. 공과금 대납은 한 번 공과금을 대납하고 나면은 재정수수가 더 돌아갈 게 없잖아. 소비 순환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확실히 소비 쿠폰이 재정수수가 더 높고 그리고 건설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사업도 충분히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온다고 한들 그런 사업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은 윤영주 대표님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시멘트를 잔뜩 사고 그냥 건물을 때려 지으면 재정승수가 높죠. 근데 그 건물 누가 써야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금을 뿌리면 당연히 재정승수가 낮죠. 왜냐하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시멘트를 사면은 시멘트를 100만 원어치 샀으니까 100만 원어치 가치가 발생한 걸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 뒤에 시멘트 안 쓰고 버리는 건 기록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100만 원을 나한테 주면은 나는 옷을 살까? 소고기를 살까? 생각하면서 조금 저축도 해놨다가 소고기도 좀 샀다가 용돈도 애들 용돈도 줬다가 이러니까 당연히 이게 실제로 소비되는 타이밍도 조금 늦어지고. 언젠가는 쓰지만 늦어지고 그리고 사는 물건도 작아지고 하지만 그 내가 산 물건은 내가 당연히 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확실한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나한테 그냥 뭐 15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소비 쿠폰 준다고 그러면 가서 밥을 사 먹겠죠. 사 먹고 25만 원에 내 돈 남잖아요. 또 원래 벌고 있던 돈이 그 돈을 이 돈으로 그러면은 책을 살까? 밥을 더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은 나한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재정승수라는 이런 테크니컬한 용어 쓰는 것보다 전체적인 가치는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효용,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설을 또 해주셨고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더 아마 이제 더 보충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재정승수가 현금으로 지급해도 높을 거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까 제가 학계에서 0.2에서 0.4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 때 학계 0.7 정도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0.2에서 0.7 사이 정도가 될 것 네, 네, 같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효과성이 높으려면은 뭐 SOC나 아니면은 취약계층에게 선별해서 지급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안은 보편도 있지만 선별도 같이 섞었습니다. 저는 이 섞은 안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국민의가의 타협을 위해서 또 협치를 위해서 이 섞은 안을 좀 내놨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자꾸 SOC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다리가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자영업자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 현금이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다리를 더 지어가지고 그거 주머니로 들어가나 그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얘기 하나 지금 추경 예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추경 집행 시점에 대한 얘기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뭐 이런 논리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다. 다시 말해서 빨리 통과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 네네. 당연한 얘기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비율을 산불로 예를 들었듯이 지금 불을 빨리 꺼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을 빨리 끄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올해 성장률 예측치가 국내 기관, 국제 기관 다 대부분 0.6, 0.8, 0.5, 0.4 이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25년도 성장률 예측치는 대부분 2% 이상이었거든요. 그게 1% 포인트 이상 빠진 수치인 겁니다. 왜 많이 빠졌냐면은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란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이렇게까지 관세 전쟁이 불거질 줄, 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불거질 줄은 아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막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이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체력을 많이 강화시켜 놓고 지병이 있더라도 미리 좀 고쳐 놓고 했었으면은 그런 전염병이 내가 와서 전염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3년간의 정부는 오히려 굉장히 나쁜 건강 습관을 막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3일에는 심지어 막 자해까지 막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오면은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을 빨리 꺼야 된다라는 취지는 또 어느 때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기초 체력을 빨리 회복시켜 놔야 됩니다. 빨리 통과시켜서 빨리 써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요. 짧게 요거만 여쭤볼게요. 물가. 이렇게 돈 벌면 물가가 올라서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요. 지금은 한국은행이 5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근원 물가와 올해 물가 전망치를 1.9% 포인트 9%로 예측을 했거든요. 상당히 물가가 지금 안정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측면에서는 최근에 또 그 이후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가 대응 TF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물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기구가 그 나라의 물가 상황이나 잠재 성장률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요. 그 나라가 어떤 재정적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매년 발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네. 그걸 GDP 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실질 성장률이라는 건 능력이 있는데도 그만큼 성장을 못한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약간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으면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사실 잠재 성장률은 물가의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IMF가 올해, 작년 다 그렇게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걱정은 지금 할 때가 아니고 할 때는 아닌 정도는 아니지만 덜 해도 되고 그것보다는 경기 대응이 더 중요한 그런 경제 국면입니다. 성장률을 빨리 높여서 잠재 성장률 정도는 가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얘기도 해야 돼서 아까 시정연설 두 가지 중에서 인상적인 거 두 번째 코스피 5천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코스피 5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통령이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2배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6월 3일 이전에는 코스피가 항상 2,500 박스피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그 언저리를 맴돌았으니까요. 2배 정도 되는 수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기업 가치가 2배 정도 올라간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Why not? 왜 안 돼? 그래요?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이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용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네, 하죠. 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와
뭐 시가총액을 비교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뭐 지금 당장 기업이 망해도 순 자산들만 팔아도 주주들이 얼마 정도의 이익을 벌 수 있느냐. 그게 1 이하면은 그 기업이 당장 망해도 나는 청산 가치가 오히려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가치가 높다 이런 의미거든요. 문 닫는 게 나은 거네요. 문 닫는 게 나은 건물 겁니다. 100억짜리 갖고 있는데 네. 기업 가치는 50억밖에 안 돼. 이런 맞습니다.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기업 한국에 PBR이 정말 1보다 낮은 경우 그렇습니다. 많아요. 한국은 그 전체 상장 기업의 PBR의 평균 자체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0.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가요? 예. 와, 근데 그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요. 물론 뭐 주요국들과 비교를 하면 미국은 4.8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아는 뭐 중에 대만은 2.68, 심지어 중국은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네. 경제 강국이긴 하지만 대국이긴 하지만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0.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흥국 평균이 1.8 그리고 선진국 평균은 3.3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인데 그래도 우리가 경제 대국인데.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선진국 평균이 아닌 신흥국 평균 수준만 가도 코스피 2,500 기준이었으니까요. 코스피 5,000은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2,500일 때 0.9니까 PBR이 0.9니까 1.8 되면은 5,000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불가능해 보였는데 요즘은 약간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시에서. 네. 그래요. 근데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뭐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들 또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되고 있느냐 그거를 좀 따져보고 그 원인별로 해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한 3가지 정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거는 네네네. 상당히 뭐 여러 전문가들의 한 중론으로 꼽을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만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주가 조작,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네네네네. 이런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좀 만연해 있다. 반칙. 있는 것입니다. 뭐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 불신이 한국 시장에는 팽배해 있다. 그거를 누군가를 지칭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지칭하고 그러니까 있는 뭐 것 같죠? 아직 아무래도요? 확정은 안 됐지만 네, 아마도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하는. 특검을 받고 있는 그분.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거래소를 찾았잖아요. 네. 그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한 70명 정도의 한국거래소 시장 감식과 직원들과 그 직접적으로 이제 대담을 나눴는데 네. 그때 대부분 대리 과장 정도의 실무자들과 네네네.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들을 많이 얘기들을 네. 나눴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점인 일잘러의 스타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잘러가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일잘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 뭐죠? 뭐냐면요. 어떤 정해진 중요한 원칙과 방향이 있고 그 방향별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요. 그거를 자주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막힌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권한 조정해가지고 권한 조정해서 막힌 일을 뚫어주고 뚫어주면 권한이 생기면 그 권한대로 일을 했는지를 네. 자주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문제되는 계좌나 거래들에 대해서 일단 임시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임시 조치만 할 수 있지 진짜 중요한 조치는 증선이가 할 수 있는데 증선이 어떤 정보를 보내고 어떤 조치를 요구를 해도 한 세월이다.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우리한테 이런 권한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빠르게 협의해가지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네네네. 회의가 내용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걸 자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주가 조작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네. 일 잘하잖아요. 네. 사실 잘 정리만 해주고 네. 권한만 주면 일 잘하거든요. 자주 확인만 하면 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좀 구조적인 문제. 일잘러 되는 법은 중간에 살짝 삽입된 거고 주가 네. 조작 못하게 해야 된다. 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저평가 번째. 두 번째 요인은요. 이거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상의 원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지배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통칭해서 뭐 재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재벌. 네, 예. 네. 이 재벌들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의 주가 상승이 별로 관심도 없고요. 때로는 자기 이익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데 네, 그걸 왜 그것이 이익에 반하죠? 왜 이익에 반하냐면은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은 상속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 예.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상속할 때? 기업을 지배 구조를 잘 확립하려면은 자기 지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 규모가 커지면 뭐 증자도 해야 되고 네. 아니면은 기업을 뭐 그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핵심 회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네. 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인수 합병하고 떼었다 붙였다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자사주도 어떤 목적을 갖고 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배 구조의 문제 때문에 지배 구조의 문제. 한국 기업이 저평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천태만상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법으로 요즘 얘기되고 네, 네, 있는 네. 거는 뭐니 해도요. 상법 개정. 상법 개정. 물론 이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은 상법 개정이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하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세 번째 세 가지까지 있다고 그러죠. 네. 세 번째는 이거는 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거는 한반도는 누가 봐도 세계의 화약고라고 요즘은 이제 중동이 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누가 봐도 다른 나라에 가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네. 사우스냐 노스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외신에서는 노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안보 리스크가 있다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안보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우리의 안보 위협 또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은 그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도 핵심적인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고 첫 번째는 잘 시작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상법 개정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요것도 지금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네네. 이번 6월 임시국회인 7월 4일까지 네. 의결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저는 이제 뭐 추경안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야당이 뭐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면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에 있어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산불을 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하고 네. 또 1,400만 투자자들이 정말 바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조속히 좀 합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근데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6월 임시국회 때는 쉽지는 않을 것 않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상법 개정은 통과는 시키는데 이건 뭐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되냐 뭐 좀 빼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걸 순한 맛, 더 매운 맛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지금 상법 개정에서 그래도 딱 지켜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 가장 핵심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고 이거는 상법 개정안 순한 맛이든 매운 맛이든 가장 순한 맛에 들어간 가장 최소한에 꼭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이고요. 매운 맛으로 이제 표현되는 상법 개정안의 최대치에는 뭐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집단 투표제라든지 전자투표제라든지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매운맛과 순한맛의 뭐 절충안도 괜찮고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매운맛 버전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그 저는 코스피가 뭐 단기 급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추세로 좀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매운맛을 먹을 때다. 네, 지금은 매운맛을 먹게 되면은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1,400만 투자자들 힘을 내셔가지고 6월 임시국회 때 이 상법 개정안까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면 저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토마토의 93만 4천 구독자님들 잘 들으셨죠? 네, 꼭 매운맛 지지해 주셔서 우상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현고님이 윤영중 대표님 오랜만이라고 인사 주셨어요. 네. 저도 오랜만이어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중 대표하고 같이 오늘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